시상대 위의 조명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200여 명의 얼굴이 하나의 밝은 면처럼 펼쳐져 있었고, 박수 소리는 천장 어딘가에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상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묵직한 크리스털의 모서리가 손바닥 안쪽에 선명하게 닿았다. 차갑고 단단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하는 무게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소감을 청했다. 나는 어머니 생각을 했다. 새벽 4시 포장마차 가스통을 끌고 나가시던 어머니의 등, 그 등이 내 입술 어딘가에 걸려 말이 되지 못한 채 머물렀다. 나는 그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강준혁이 걸어오고 있었다.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채 왼손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그가 시상대 아래 멈춰 섰을 때 홀 전체의 공기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작은 검은 상자가 조명 아래서 열렸고 안에 든 것이 빛을 받아 흰 점 하나를 바닥에 던졌다. 나는 그 빛의 점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 소리가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다. 나는 상패를 가슴에 안은 채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날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상패를 책상 위에 내려놓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날이라고 믿었다. 오명숙 대표가 문자를 보낸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이었다. 짧고 정확했다. 오늘 오후 2시 청담 카페 아르떼 혼자 와요. 준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통유리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도 없이 떨어지고 있었고 실내에는 낮은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오명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보리색 재킷, 진주 귀걸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 봉투. 그녀는 내가 맞은편 의자를 빼는 소리에도 시선을 들지 않았다. 웨이터가 차를 놓고 물러났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녀가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요. 종이는 두꺼웠다. 손끝에 닿는 결이 묵직했다. 항목들이 줄을 지어 내려갔다. 예물, 예단, 혼수. 숫자들이 칸마다 채워져 있었다. 길거리 포장마차.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흘렀다. 못하겠으면 조용히 사라져요. 내 아들 인생에 흠집 내지 말고. 찻잔은 아직 뜨거웠다. 나는 그것을 들지 않았다. 종이 위에 내려놓은 두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은행나무 잎이 유리창 바깥에서 또 한 장 떨어졌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던 그 창가를 나는 오래 기억할 것이다. 지하철 2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종이는 내 핸드백 안에서 소리도 없이 접혀 있었다. 나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얹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수들이 뒤로 흘렀다. 포장마차는 저녁 5시가 되기 전에 이미 불을 켜고 있었다. 어머니는 등을 보이고 서서 국물을 젓고 있었다. 고춧가루와 멸치 육수가 섞인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번져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의자 다리 하나가 고르지 않아 내가 앉아 바닥 위에서 짧게 긁혔다.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국자가 냄비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국물이 끓어오르면서 뚜껑 가장자리로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어머니의 어깨 위로 그 김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나는 핸드백의 잠금 장치를 손끝으로 눌렀다가 놓았다. 눌렀다가 놓았다.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국자 소리 사이에서 나왔다.
나는 대답하는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핸드백은 발치에 두었다. 종이는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핸드백은 발치에 두었다. 종이는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 탕비실의 형광등은 어제와 똑같은 각도로 켜져 있었다. 나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다. 창밖으로 출근길 버스가 멈췄다 떠났다. 누군가 탕비실 TV 채널을 돌렸다. 화면 속에서 오명숙이 웃고 있었다. 저희 기업은 늘 소외된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왔습니다. 따뜻한 동행, 그것이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카메라는 오명숙의 옆모습을 천천히 훑었다.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여민 재킷깃, 손끝에 얹힌 자선 행사 리플릿. 나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커피는 그대로 식어갔다. 오후 2시 진동이 한 번 울렸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예물 준비 확인할 것. 문자는 짧았다. 마침표도 없었다. 나는 화면을 한 번 더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에 엎었다. 화면이 바닥을 향했다. 바깥에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균일하게 이어졌다. 창문 너머 가을 햇살이 유리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길어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지던 그 오후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오명숙이 지정한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호텔 로비 카페였다. 천장이 터무니없이 높았고 샹들리에에서 흘러내리는 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 고요하게 고여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밟지 않으려는 것처럼 가장자리 쪽 의자에 앉아 메뉴판을 덮었다. 오명숙은 정각에 나타났다. 모지 코트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를 당기지도 않고 앉았다. 의자 다리가 대리석에 긁히는 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예물 목록, 아직도 준비 중이냐. 말이 아니라 영수증을 내밀듯 던지는 어조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았다. 잔 안에서 얼음 하나가 천천히 기울어지다 가라앉았다. 내 어머니 포장마차 자리. 그녀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한 번 두드렸다. 구청에 민원 넣으면 하루 만에 날릴 수 있어. 불법 점용이니 위생 문제니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나는 물잔에서 눈을 거두었다. 오명숙의 시선이 내 얼굴 위에 머물렀다. 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포겠다. 손등에 힘줄이 희고 단단하게 솟았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시간을 주세요. 내 목소리는 낮았고 균일했다. 샹들리에 빛이 테이블 위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준혁은 삼겹살 연기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해도 다 잘 될 거야. 수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가 고기를 뒤집는 집게 소리가 철판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소주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다가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내려놓았다. 잔 바닥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니가 직접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응,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인사차 보자고 하셨어. 말이 목구멍에서 잘려나갔다. 준혁은 이미 다음 고기 한 점을 내 앞 접시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판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내 말은 연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자정이 넘은 원룸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나는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오명숙이 건넨 예물 목록이었다.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밍크 코트, 명품 시계 2점.
예단 현금 5천만 원. 종이의 모서리가 형광등 빛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목록의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천천히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베란다 창틀이 낮게 떨렸다. 어머니는 지금 이 시각에도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서 가스불을 끄고 있을 것이었다. 손등에 밴 떡볶이 양념 냄새를 수돗물로 씻어내며 내일 자리가 그대로 있기를 바라며 나는 종이를 접지 않았다.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종이는 아침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어머니의 포장마차가 서는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녁 장사가 막 시작되는 참이었다. 가스불이 켜지면서 냄비 바닥에서 붉은 소스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냄새가 골목 전체를 두텁게 덮었다. 나는 골목 모퉁이에 멈춰섰다. 아줌마, 여기 2개요. 진짜 이 집 떡볶이가 최고야.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은 여고생 둘이 어깨를 맞대고 웃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에 국물을 담아 내밀었다. 그 손이 냄비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왔다. 수십 년을 그렇게 움직여온 손이었다. 나는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 번 닦았다. 딱 한 번. 그리고 시선을 들었다. 포장마차 천막 끝에서 흘러내린 빛이 어머니의 어깨 위에 고였다가 사라졌다. 냄비는 계속 끓었다. 소스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제 빛깔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 쥐었다.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니어야 했다. 그 순서만큼은 내가 정하기로 했다. 골목 안쪽으로 발을 들이기 전에 나는 예물 목록에 적힌 항목들을 하나씩 천천히 다시 떠올렸다. 숫자가 아니라 무기로 골목을 빠져나온 발걸음이 회사 건물 로비에 닿을 때까지 나는 예물 목록의 항목들을 머릿속에서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철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다. 자리로 돌아가려는 내 앞에 최미란 선배가 먼저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한 잔을 내 쪽으로 밀어냈다. 종이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책상 위로 번졌다. 잠깐 앉아봐. 오명숙 대표 얘기. 나는 컵을 들지 않은 채 의자를 당겼다. 미란 선배는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오명숙 대표의 사회적 기업이 최근 정부 지원금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 그 심사 기준에 민간 기부 실적이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올 상반기 안에 억대 규모의 기부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확장 계획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선배의 말은 짧고 정확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남긴 문장들이 공중에 가라앉았다. 어떻게 이걸 알아요? 나도 한때 그 사람 믿었으니까. 미란 선배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 컵을 2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 안쪽까지 스며드는 동안 나는 선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미란 선배와 헤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카페 앞 골목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블록 위에 길고 납작하게 누워 있었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그 빛 위를 밟고 지나갔다. 나는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메모지를 꺼냈다. 선배가 건네준 것이 아니라 선배의 말을 들으며 내가 직접 적어 내려간 것이었다. 글씨는 반듯했다. 손이 반듯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천히 썼기 때문이었다. 그 메모지를 다시 접어 넣으려던 순간 나는 멈췄다.
오명숙 대표의 사무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건물 3층 유리창 너머로 실루엣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창틀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이 인도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는 각도가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자세와 꼭 닮아 있었다. 억대 기부자만 확보되면 정부 지원금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어. 상견례 전에 투자자 명단 다시 확인해.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 말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들었다. 건물 환기구 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얇은 금속 격자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빠른 음절들이 밤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맺혔다가 흩어졌다. 나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 안에 쥔 채 걸음을 옮겼다.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누르는 소리가 일정하고 고요했다. 은행 창구의 형광등은 유독 하챈다. 번호표를 쥔 손끝에 종이의 모서리가 닿았고 나는 그것을 살짝 구기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뺐다. 대기 화면의 숫자가 한 칸씩 줄어들 때마다 의자 아래 타일 바닥이 조금씩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3년이었다. 매달 20만 원씩 어머니 몰래 쌓아온 시간이었다. 결혼 후 어머니 포장마차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겠다고 마음속에 적어둔 돈이었다. 창구 직원이 해지 확인서를 내밀었을 때 나는 서명란에 볼펜을 댔고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속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대출 상담 창구는 은행 안쪽 유리 칸막이 뒤에 있었다. 상담사가 금리 안내 서류를 펼쳐놓았고 나는 그 위의 숫자들을 하나씩 읽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서류 모서리에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그 그림자의 경계선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국을 퍼담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하냐, 수아야.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괜찮아요, 엄마. 미소는 입술 끝에서 정확히 멈췄다. 어머니의 눈이 잠깐 내 얼굴 위를 훑었지만 나는 이미 국물을 떠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뚝배기 안에 국물은 뜨거웠고 혀끝이 아렸다. 혀끝의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어머니는 설거지통 앞으로 돌아섰고 나는 그 등을 잠시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창문에 맺힌 빗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흘러내렸고 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미란이 며칠 전 건네준 것이었다. 언니 결혼 준비한다고 했잖아.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그 말과 함께 내밀었던 빛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홍보 자료 묶음이었다. 오명숙 대표의 인터뷰 기사, 사업 소개서, 그리고 가장 아래에 끼워져 있던 얇은 종이 한 장. 연간 기부자 명단이었다. 버스가 커브를 돌며 차체가 기울었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활자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손가락이 목록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금액 단위가 바뀌는 지점에서 시선이 멈췄다. 박술래 5천만 원. 그리고 그 옆 칸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추가 약정액 협의 중 총 예정액 1억 2천만 원. 봉투가 무릎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그것을 잡지 않았다. 창밖의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고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빗줄기는 이미 가늘어져 있었다. 봉투는 가방 안에 넣었다. 지퍼를 잠그는 손끝에 종이의 모서리가 닿았고
나는 그 감촉을 확인하듯 한 번 더 눌렀다. 포장마차 불빛이 골목 끝에서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떡볶이 냄비를 젓고 있었다. 기름기 밴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의자 다리가 아스팔트를 긁었다. 어머니, 혹시... 나는 말을 잠깐 멈췄다. 냄비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기부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머니는 국자를 멈추지 않았다. 냄비 속 붉은 소스가 천천히 원을 그렸다. 응, 있지. 아버지 기일에 맞춰 좋은데 한번 써보려고 모아둔 돈이 사회적 기업 하나 알아보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다. 컵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것은 불빛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냄비는 계속 끓었다. 냄비는 계속 끓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등 뒤에 두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미란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다. 카페에서 보자는 짧은 문자였다. 우리가 자주 가던 곳 역 근처의 작은 카페.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컵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장을 향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미란이는 늘 그랬듯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가방을 의자에 걸치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으면서 야, 나 오늘 진짜 바빴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카운터로 음료를 주문하러 간 사이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이 뒤집힌 채로 흔들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 화면을 돌리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오명숙, 발신자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잠금이 풀린 화면에는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이미 화면 안에 있었다. 수아가 예물 포기할 것 같아요. 상견례 전에 기부자 정보 더 캐볼게요. 오명숙의 답장은 3글자였다. 잘했어. 나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다시 테이블을 향하도록 엎어진 채로 아까와 똑같은 각도로 미란이가 돌아왔다. 따뜻한 라테를 2손으로 감싸주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쓴맛이 혀 위에 오래 남았다. 상견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미란이가 물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정확히 같은 높이로 올라갔다. 응, 잘 되고 있어. 미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액정 화면이 꺼지며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가늘게 베어들어와 책상 위에 줄무늬를 그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오명숙이 내 손에 쥐어준 예물 목록. 반으로 접힌 A사 용지 한 장. 펼치지 않아도 내용은 이미 눈안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복사기 위에 올려놓고 유리 덮개를 천천히 눌렀다.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복사본 2장을 꺼내 모서리를 맞추어 접었다. 손끝에 종이의 결이 느껴졌다. 그 옆에 어머니 기부 관련 서류를 펼쳤다. 어머니가 무심하게 건네준 영수증 사본과 기부 의향서 초안. 나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정렬해 두꺼운 갈색 봉투 안에 밀어 넣었다. 봉투 입구를 접어 누르자 풀칠 부분이 손바닥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그리고 나는 미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언니, 예물 다 준비했어. 상견례 날 가져가려고. 전송 버튼을 누른 손가락을 그대로 멈추었다. 봉투는 책상 서랍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가로등 빛이 블라인드 사이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랍을 닫은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 안쪽 지퍼칸에 갈색 봉투를 넣었다. 봉투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딱딱하고 납작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묵직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한정식집 문을 열자 참기름과 된장의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 옆에서 연한 회색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다. 어머니의 치마 주름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한번 보았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오명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진주 귀걸이가 조명 아래 낮게 빛났다. 그녀의 눈이 어머니의 저고리 깃에서 시작해 치마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 시선은 소리가 없었지만 식탁 위 백자 찻잔이 유독 차갑게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는 아무것도 흘리지 않는 미소였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안쪽 지퍼 위로 손가락이 닿았다. 봉투의 모서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한 장 떨어지는 것이 유리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오명숙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두 집안 수준을 맞춰야죠. 그게 결혼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 말이 채 공중에 녹아들기도 전에 나는 가방의 안쪽 지퍼를 열었다. 손끝에 닿는 봉투의 모서리는 서늘하고 단단했다. 나는 천천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갈색 봉투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봉투의 입구를 벌려 종이를 꺼낸 뒤 반듯하게 펼쳤다. 종이가 식탁보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어머님이 저한테만 몰래 들이미신 목록입니다. 나는 오명숙을 보지 않았다. 종이 위의 글자들을 내려다보며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준비 못하면 조용히 헤어지라고 하셨죠. 포장마차에 민원 넣겠다고도 하셨고요. 준혁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 내려앉았다.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는 물컵을 들다가 멈췄고 물컵은 허공에서 잠시 정지했다. 어머니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오명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물러나는 것을 나는 종이에서 눈을 들어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은행나무 가지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오명숙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슨 말이 나오려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무너진다. 이 건방진 것이 소리보다 손이 먼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고 나는 고개가 꺾이는 각도만큼 식탁 위의 종이가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준혁이 의자를 박차는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가 뭔가를 외쳤다. 식당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든 것은 내가 보기도 전의 일이었다. 차가운 물이 오명숙의 어깨와 가슴팍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내 딸 손 놔요. 명령도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이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이치처럼 발음된 문장이었다. 오명숙이 손을 놓았다. 물에 젖은 재킷 소매에서 물방울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 둘,
식당 안이 숨을 참고 있을 때 입구 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박 사장님. 빛나눔에 기부하신다던 그분 아니세요? 어머, 박 사장님, 빛나눔에 기부하신다던 그분 아니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로질러 퍼지는 동안 나는 가방 속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종이의 모서리가 닿았다. 두 겹으로 접힌 서류는 이미 체온처럼 미지근해져 있었다. 오명숙 여사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하얗게 비어있는 얼굴. 방금 전까지 저토록 격렬하게 움직이던 입술이 이제 한 줄로 굳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물기가 번진 테이블보 위로 종이가 납작하게 눌렸다. 기부자 명단.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박술래. 1억 5천만 원. 어머님. 내 목소리는 낮았다. 창밖의 가로수가 바람에 한번 흔들리고 멈추었다. 이 기부금으로 정부 지원금 3배 받아 사업 확장하려 하셨죠. 그 큰손 기부자가 바로 제 어머니예요. 오명숙 여사의 시선이 종이 위에 박혔다. 꼼짝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젖은 앞치마 끝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엔 한 푼도 낼 수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떨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문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기부 철회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걸음을 옮겼다. 나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고 그 뒤를 따랐다. 식탁 위의 찻잔들이 우리가 지나는 자리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현관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이른 오후였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은, 공기가 낮아지는 것 같은 기척이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오명숙이 거기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한때 사회적 기업 대표라는 명함을 앞세우던 여자가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정장 바지 무릎 부분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수아야, 제발. 기부만 살려줘. 회사가 무너진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문틀에 손을 얹은 채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 여자의 어깨 위에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수면처럼 저도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나는 문을 닫았다. 걸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복도에 짧고 단단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걸쇠 소리는 오래도록 귓속에 남아 있었다. 짧고 단단했던 그 한 음절이 내가 직접 닫아버린 모든 것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어머니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연한 크림색 바탕에 짙은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다. 술래 떡볶이 1호점. 현수막은 바람에 한 번 부풀었다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서류 파일을 가슴에 안은 채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특허청 등록번호가 찍힌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에 차갑게 닿았다. 종이 특유의 매끄럽고 서늘한 감촉이었다. 어머니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으며 문 앞에 섰다. 흰 앞치마는 풀을 먹인 듯 반듯했고
어머니의 두 손은 오래된 솥뚜껑처럼 두껍고 고요했다. 나는 파이를 옆구리에 끼고 어머니 곁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다. 첫 손님이 유리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소스가 끓는 냄새, 어릴 적부터 알던 그 냄새가 거리 위로 낮고 넓게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한 번 더 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래 천천히